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스톤 빌라와 뉴캐슬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4-2-3-1 전형을 기반으로 와킨스가 최전방에서 타깃형과 침투형을 모두 소화하며 뒷공간 침투 타이밍과 골 결정력에서 매우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상대 수비 라인 뒤로 빠져드는 움직임이 탁월하며 등지고 버텨주는 연계 플레이에서도 안정감을 제공해 이선 자원의 공격 가담을 극대화합니다. 부엔디아는 이선에서 페널티 박스 부근까지 과감한 전진 드리블과 정교한 스루 패스를 공급하며 압박 상황에서도 탈압박 기술로 볼을 지켜내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틸레만스는 중원에서 넓은 시야와 킥 정밀도를 바탕으로 전방 전환 패스와 롱패스를 자유자재로 구사해 경기 템포를 효과적으로 바꾸며 필요시 직접 전진의 세컨드볼 경합에도 가담합니다. 아스톤 빌라는 후방 빌드업 시 풀백을 높게 끌어올려 측면 폭을 넓히고 공격 전개 시 전방 압박 전환이 빠르기 때문에 상대가 원활하게 전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전방과 중원의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면서 중원에서 끊어낸 볼을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하는 직선적인 마무리 패턴이 위력적이며 세컨드볼을 장악한 뒤 빠르게 좌우 전환을 시도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패턴이 잘 자리 잡혀 있습니다. 반면 뉴캐슬은 4-5-1 전형을 사용하며 반스가 측면에서 강한 피지컬과 커신 돌파를 무기로 삼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 속도가 다소 느려 측면 수비 커버에 공백이 생기곤 합니다. 조엘링턴은 중원에서 압박과 몸싸움에 강점을 보이며 세컨드볼 경합에서도 강하지만 빌드업 과정에서는 패스 선택이 단조로워 예측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날리는 후방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율을 맡지만 상대가 강하게 전방 압박을 걸어올 경우 짧은 전개 대신 롱볼 비중이 높아져 공격의 날카로움이 떨어집니다. 최근 경기에서 뉴캐슬은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중원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상대에게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자주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전방 고립 현상이 심화되어 최전방 공격수가 볼을 받는 횟수가 줄어들고 공격 전환 속도가 느려 찬스를 만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가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속도를 앞세워 뉴캐슬의 빌드업 패턴을 초반부터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킨스와 부엔디아의 연계는 박스 안에서 다양한 마무리 루트를 확보하게 하고 틸레만스의 전방 가속 패스는 뉴캐슬의 수비 라인을 흔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측면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과 크로스 빈도는 뉴캐슬의 느린 수비 전환을 공략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뉴캐슬이 원정에서 전방 고립과 롱볼 의존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빌라는 전반부터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며 다득점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양상은 빌라가 중원 장악 후 지속적인 전방 압박으로 뉴캐슬을 장시간 수세에 몰아넣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홈팬들의 분위기와 맞물려 경기 후반까지 공격적인 기조를 유지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스톤 빌라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브라이턴과 풀럼입니다. 브라이튼은 4-3-3 전형을 기반으로 루터가 최전방에서 순간적인 가속과 예리한 마무리 감각으로 공격의 중심을 잡으며 측면 전환 상황에서 뒷공간 침투를 날카롭게 가져가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미토마는 좌측에서 드리블과 방향 전환으로 좁은 공간을 공략하고 컷인 후 빠른 슈팅으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며 민테는 우측에서 폭넓은 움직임과 직선 돌파 그리고 타이밍을 맞춘 크로스로 공격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은 후방 빌드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전진하면서 중원에서 빠른 전환 패스로 전방 침투 타이밍을 극대화하고 홈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과 높은 볼점유를 동시에 유지해 상대를 박스 근처에 묶어두는 운영이 강점입니다. 풀럼은 4-4-2 전형으로 히메네스가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발휘하지만 활동 반경이 좁아 역습 시 속도감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워비는 중원에서 넓은 움직임으로 볼 연결을 지원하지만 강한 압박 환경에서는 패스 템포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 세세뇽은 좌측에서 오버래핑과 크로스로 기회를 창출하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 속도가 느려 측면 공간을 쉽게 내줍니다. 풀럼은 중원 압박 회피가 원활하지 않아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잦고 전방 전개가 단조롭게 흐르기 쉬우며 특히 원정에서는 라인 간격이 벌어져 중원과 수비 사이의 공간이 상대 침투에 취약합니다. 이번 경기는 브라이튼이 미토마와 민테의 측면 돌파를 앞세워 풀럼의 느린 전환 속도와 측면 커버 약점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터의 골 결정력과 연계 능력이 더해져 홈에서의 전방 압박과 점유율 우위가 더욱 뚜렷하게 살아날 전망이며, 풀럼은 원정에서 중원 장악력이 떨어지고 전방 전개 패턴이 단조로워 예측 가능한 흐름이 반복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풀럼의 측면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면 브라이튼이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크고, 체력과 조직력의 격차까지 더해져 홈팬들의 후원 속에 공격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경기 양상이 예상됩니다. 브라이튼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선덜랜드와 웨스트햄입니다. 선더랜드는 4-3-3 전형을 기반으로 로버츠가 우측에서 드리블 돌파와 컷백 공급으로 공격의 폭을 넓히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는 볼 소유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그는 최전방에서 안정적인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를 시도하지만 뒷공간 침투 속도에서 한계를 보여 빠른 역습 전개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브라운은 중원에서 전방 패스와 전환 배급을 시도하며 경기 흐름을 만들지만, 상대의 압박 타이밍이 빠르면 전개 속도가 급격히 늦어져 빌드업이 끊기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수비 전환 시 좌우 풀백의 복귀 속도가 늦어 측면 뒷공간이 자주 노출되고, 강한 전방 압박을 받을 경우 후방 빌드업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 뚜렷한 약점입니다. 웨스트햄은 4-3-3 전형에서 휠크루그가 피지컬을 활용해 버티기와 제공권 장악에서 강점을 보이며, 세컨볼 연결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해 전방 점유율을 높입니다. 제로드 보웨는 폭발적인 측면 돌파와 컷인 슈팅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핵심 자원이며, 루카스 파케타는 중원에서 창의적인 전환 패스와 순간적인 스루 패스로 공격 전개에 날카로움을 더합니다. 웨스트햄은 전방 압박과 중원 장악을 동시에 가져가며, 보웬의 침투와 파케타의 킬패스 조합은 상대 수비를 흔드는 확실한 무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웨스트햄이 휠크루그의 버티기와 보웬의 직선 돌파를 바탕으로 초반부터 주도권을 빠르게 장악할 가능성이 큽니다. 파케타의 전진 패스와 이선 침투 타이밍이 맞아떨어진다면 선더랜드 수비 라인은 압박과 뒷공간 노출 사이에서 쉽게 흔들릴 수 있으며, 특히 전방에서 볼을 잃었을 때의 역습 대응이 느린 선더랜드의 특성상 강한 압박을 초반부터 감행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웨스트햄은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활용하는 전환 패턴으로 선더랜드의 라인 간격을 무너뜨릴 수 있고, 결정적인 마무리 장면까지 직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력과 압박 강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웨스트햄이 경기 전반부터 주도권을 유지하며 승부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며, 다득점 양상이 나올 여지도 큽니다. 웨스트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벌리입니다. 토트넘은 4-3-3 전형에서 히샬리송이 박스 안에서의 몸싸움과 제공권 경합에 강점을 보이지만, 강한 압박 상황에서는 볼을 오래 소유하지 못해 공격 전개가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쿠두스는 직선 돌파와 박스 침투 타이밍이 뛰어나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어내지만, 수비 가담 시 복귀 속도가 늦어 측면 뒷공간을 자주 노출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벤탄쿠르는 중원에서 압박을 견디고 볼을 배급하려 하지만, 상대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패스 선택이 단순해져 전개가 제한됩니다. 토트넘은 후방 빌드업 시 압박이 걸리면 롱볼 전환 비중이 높아지고, 이 과정에서 점유율 유지가 어려워지며 중앙과 측면 간격이 벌어질 때 상대 이선 침투에 취약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반면 벌리는 4-2-3-1 전형을 사용하며, 포스터가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 모두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뒷공간 침투 능력도 날카로워 상대 수비를 흔듭니다. 앤서니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크로스 정확도를 겸비해 토트넘 풀백을 흔드는 역할을 하며, 에크달은 중원에서 넓은 커버 범위와 압박 능력으로 세컨드 볼 경합과 전방 연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합니다. 벌리는 전방과 이선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짧고 빠른 패스로 압박을 회피하고, 전환 상황에서 양 측면을 동시에 활용해 박스 안 진입 경로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전술적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빌드업 안정성과 측면 수비 조직에서 불안정함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며, 벌리는 이를 포스터와 앤서니를 중심으로 빠른 전환과 폭넓은 공격 루트로 공략할 전망입니다. 특히 에크달의 중원 장악은 토트넘의 점유율 축소와 빌드업 차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세컨드 볼 회수 후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하는 과감한 마무리 패턴은 단시간에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무기입니다. 벌리는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정비되기 전에 빠른 침투와 측면 돌파를 통해 주도권을 빼앗을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다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여지도 큽니다. 벌리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울버햄턴과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울버햄튼은 4-3-3 전형에서 라르센이 제공권과 문전 움직임에서 강점을 보이며,
특히 세트피스나 크로스 상황에서 타겟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만 강한 압박 상황에서는 볼 소유가 길어져 턴오버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압박 회피 능력을 겸비했으나 빠른 템포의 전환 상황에서는 패스 정확도가 흔들리며 전개가 끊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주앙 고메스는 볼 배급과 전방 침투 지원에서 좋은 기여를 하지만 수비 전환 시 커버 범위가 넓지 않아 중앙 공간을 쉽게 내줄 수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전방 압박보다 라인을 내리고 블록을 형성하는 안정적인 수비를 선호하지만 측면 압박이 느슨해 상대 윙어의 돌파에 흔들리고 빌드업 과정에서의 작은 실수가 곧바로 압박에 노출되는 구조적 불안이 존재합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압박 강도가 떨어져 실점 위험이 커집니다. 맨시티는 4-3-3 전형에서 홀란드가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강력한 마무리로 박스 안에서 절대적인 위협을 만들고 마르무시는 측면에서 속도와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컷인 후 직접 슈팅이나 중앙 연결을 통해 공격의 폭을 넓힙니다. 귄도아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전방 침투 타이밍 조절에 능하고 압박 상황에서도 패스 루트를 유연하게 선택해 전개를 안정적으로 이어갑니다. 맨시티는 후방에서부터 촘촘한 패스 네트워크로 울버햄튼의 압박을 무력화시키며 순간적인 속도 변화를 통해 찬스를 창출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특히 박스 근처에서 짧은 패스 전개와 이선 침투의 완성도가 높아 한 번 공간이 열리면 실점으로 직결되는 장면을 만들어낼 확률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맨시티가 홀란드의 결정력과 귄도안의 침투 조율, 마르무시의 폭넓은 측면 움직임을 통해 울버햄튼의 중앙과 측면 약점을 동시에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울버햄튼은 홈 경기라 하더라도 중원 탈압박이 원활하지 못하고 전방 연결이 차단되면 공격이 단조로워지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반면 맨시티는 압박 강도와 점유율 지배에서 우위를 유지하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조직력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낼 것이고 울버햄튼이 라인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순간 대량 실점 위험이 커질 것입니다. 맨시티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마요르카와 바르셀로나입니다. 마요르카는 4-4-2 전형에서 무리치가 제공권 장악과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이선 침투를 지원하며 세트피스와 롱볼 상황에서 타깃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만 뒷공간 침투 속도는 다소 떨어집니다. 아사노는 빠른 스프린트와 직선적인 돌파로 측면 공격에 변화를 주지만 크로스 정확도와 마무리에서 기복이 있어 안정적인 공격 루트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다르데르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고 전환 패스를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이 가해지면 전개 속도가 늦어지며 빌드업이 끊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무 코스타의 부상 이탈은 중원 압박 강도를 약화시키고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어 경기 후반 안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요르카는 홈 이점을 안고도 중원 핵심 부재와 전개 속도의 한계로 인해 강팀을 상대로 주도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르셀로나는 4-2-3-1 전형에서 래시포드가 폭발적인 침투와 마무리를 모두 갖춘 전방 핵심으로 빠른 전환 상황에서 치명적인 득점 위협을 가합니다. 라민 야말은 측면에서의 드리블 돌파와 컷인 패턴을 반복하며 수비수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박스 근처에서는 강력한 슈팅을 노립니다. 페드리는 좁은 공간에서도 탈압박과 전방 연결이 가능한 전개 핵심으로 점유율을 높이고 공격 템포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테어 슈테켄과 레반도프스키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의 중원 장악력과 공격 템포는 여전히 리그 최상위 수준이며 볼점유 기반의 전술 완성도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번 경기는 마요르카가 전반에는 홈의 압박과 롱볼 활용으로 버틸 수 있더라도 후반 체력 저하와 중원 간격 붕괴로 인해 바르셀로나의 빠른 전환과 양측면 돌파의 수세로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래시포드의 침투와 라민 야말의 측면 파괴력이 동시에 작동하면 마요르카 수비 라인은 라인 유지와 커버 사이에서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페드리의 전진 패스와 전방 연계가 살아나면 마요르카의 압박 라인은 쉽게 무너질 전망입니다. 결국 전환 속도와 점유율에서의 질적 차이가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으며 경기 후반에는 바르셀로나가 확실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알라베스와 레반테입니다. 알라베스는 4-3-3 전형에서 욘 구리디가 중원에서 넓은 활동 범위와 정확한 전방 침투 타이밍으로 세컨드 볼을 장악하며 압박 상황에서도 몸싸움과 커버 능력을 통해 중원 장악에 기여합니다. 비센테는 좌측에서 폭넓은 움직임으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번갈아 공략하며 빠른 전환 상황에서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날카로운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결정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레나는 전방과 중원을 연결하는 전개축으로 압박 회피 능력과 패스 템포 조율이 뛰어나며 2선에서의 볼 탈취 후 빠른 공격 전환을 주도하는 데 강점을 지닙니다. 알라베스는 홈에서 전방 압박과 촘촘한 수비 블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후반 막판까지도 압박 강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체력적 장점이 뚜렷해 경기 막판 집중력 유지에서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레반테는 4-2-3-1 전형에서 로메로가 문전 근처에서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세밀한 연계 플레이로 기회를 창출하지만 제공권 경쟁에서는 다소 약점을 드러냅니다. 부르그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과 탈압박 전개를 시도하나 상대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경우 패스 선택이 소극적으로 변하며 공격 템포가 늦어집니다. 제이 헤어는 측면 돌파와 커신을 병행하면서 전진성을 부여하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 속도가 늦어 측면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잦습니다. 게다가 아리아가 바카스, 올라사가스티, 마트로, 코얄리프, 모레노, 알바레즈 등 주전 다수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공격 전개의 다양성이 크게 줄었고 후반 체력 부담까지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맞대결에서 알라베스는 구리디 비센테 알레나 삼각 편대의 안정적인 전개와 후반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압박 완성도를 통해 부상 악재와 전술 유연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레반테를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레반테는 교체 카드마저 제한적이어서 경기 후반 알라베스의 지속적인 전방 압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며 측면과 중원 공간 관리에서 허점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특히 일정 시간 이후 전방 압박이 급격히 무너지면 중원 장악권을 완전히 내줄 수 있어 알라베스가 경기 주도권을 장악하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결국 체력과 경기 운영 속도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한 알라베스가 후반 흐름을 지배하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라베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발렌시아와 레알 소시에다드입니다. 발렌시아는 4-4-2 전형에서 듀로가 제공권 경합과 박스 안마무리에서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주지만 압박을 벗어난 뒤의 연계 플레이에서는 기복이 드러납니다. 라바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전방 침투를 병행하며 팀 전개의 핵심 역할을 맡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패스 선택이 점차 소극적으로 변해 공격 템포가 늦어집니다. 하비 게라는 2선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안정적인 전환 속도를 보유하고 있으나 측면 지원 시 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 발렌시아는 수비 블록을 두텁게 형성해 실점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상대 진영에서의 점유 시간이 짧아 경기 흐름을 주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4-2-3-1 전형에서 오스카르손이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에 헌신적으로 가담하며 세컨드 볼 경합에서 강점을 드러냅니다. 쿠보 타케후사는 폭발적인 측면 돌파와 컷인 패턴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마무리까지 연결하는 결정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시치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정교한 롱패스로 측면 전환을 이끌어 상대 압박을 유연하게 풀어내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안정적인 빌드업과 빠른 전환 속도를 모두 겸비해 점유율 유지와 측면 공략에서 꾸준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번 맞대결에서 소시에다드는 쿠보 타케후사의 측면 돌파와 오스카르손의 연계 움직임을 바탕으로 발렌시아의 수비 라인을 흔드는 장면을 자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수시치가 후방에서 전방으로 공급하는 빠른 전진 패스는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하는 패턴을 완성시켜 발렌시아의 수비 블록을 점진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반면 발렌시아는 듀로를 향한 단조로운 롱볼 의존도가 높아 소시에다드의 촘촘한 미드필드 라인을 뚫어내기 어렵고 중원 주도권 싸움에서 밀릴 경우 수비 시간이 길어지며 체력 부담이 누적될 전망입니다.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후반부에는 소시에다드가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안정적으로 승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 토토를 좋아하시지만 적중률이 낮아 고민이 많으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돈 날리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